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준혁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뭐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갖고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대학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도 뭐 여러 차례 왔었고요. 옆에 다산관, 율곡관, 뭐 이 건물에도 예전에 강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뭐 한참 윗연배시고 지금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러 여러 차례 왔었고, 제가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부터 이 아주대학에 와서 제가 농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아대는 저희들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대학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희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송하석 교수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편하게, 또 에어컨도 이렇게 뭐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사실 잘 몰랐는데 아주대학이 이렇게 이상으로 내거는 것이 다산과 같은 인재상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관이 있는 거로군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산에 대해서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산을 함께 보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것이 그 인물에 대한 이제 특별한 리더십 같은 걸 이제 뽑아내는 이런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에서 이제 한국 역사 속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강좌도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역대 위인들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경우, 우리는 흔히 리더십 하면은 주로 외국인들에 대한 리더십을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형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찾아내고 활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도 잘 몰라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이 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스카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이제 끌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뭐 그저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기 한탄,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별로 대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없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진 아무도 모른다.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올해가 1894년 아니겠습니까? 갑오농민전쟁이 있었던 해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이제 갑오농민전쟁과 관련된 여러 기념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갑오농민전쟁의 주역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갑오농민전쟁의 주역이 되기 전까지, 고부 봉기를 일으키기 전까지 그가 했던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가 했던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작은 마을에 훈장에 불과했습니다. 요만한 어린아이들 10명 데리고 앉아서 천자문 동몽선습 가르치던 그런 훈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겨우겨우 내주는 쌀 몇 대씩 받아가지고 그 쌀로다가 가족들 생계 유지하고 본인 생활했던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5000년 역사상 최고 위대했던 역사의 하나였던 갑오농민전쟁의 주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큰일을 하기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이전에 했던 혹은 당시에 있었던 직위나 직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거꾸로 아주대학이 강조하는 다산의 인재상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산 선생이 혹은 정조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건 원래 그 2시간짜리용 그 PPT인데 제가 좀 짧게 그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습은 이제 정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조의 실제 얼굴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초상화인 건 맞습니다. 정조가 이처럼 군복을 입고 있죠. 얼굴, 그리고 또 전립, 군복, 또 칼도 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 실제 오리지널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초상화가 거의 손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것은 철종 초상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태조 이성계, 영조, 철종 이렇게 남아있고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조선시대 국왕들이 10년에 한 차례씩 초상화를 그리는데 한 번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2번 내지 3번을 그립니다. 옷을 달리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초상화들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창고가 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세점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창고에서 불이 나던 걸 꺼냈던 게 철종 초상화여서 철종 초상화 지금 반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초상화는 분명히 그렸지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영조 실록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가지고 저 얼굴을 그리게 됐습니다. 정조가 태어나던 날 영조가 그 어린 갓 태어난 자신의 손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쩌면 이리도 나의 얼굴을 닮았느냐. 이 한 대목이 있어서 영조의 초상화를 가지고 손자 얼굴이면 저 정도 얼굴이겠구나 하고 이제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얼굴이 저 얼굴이죠. 그런데 이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저 그림을 굳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느냐? 정조가 저렇게 잘생기고 근엄한 얼굴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국왕의 초상화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익선관의 골룡포를 입은 모습이죠. 하긴 근데 이 복장이 여러분들이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에서 정조가 저와 같이 군복 비스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활도 쏘고 뭐 칼도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낯설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왕의 초상화다 혹은 국왕의 모습이다 그러면 익선관의 골룡포를 입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거꾸로 왜 이와 같은 초상화를 그렸을까?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조선사회가 왜 망했을까? 조선이 왜 1897년 광무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왜 나라가 망했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꽤 여러 번 그리고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주 크게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경세유표 서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도 커서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필망국이라고 써놨어요. 필망국. 그럼 다산 선생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리들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국가가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유도를 해버렸습니다.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거꾸로. 왜 그랬느냐? 조선시대 때 바로 중앙직 공무원들, 대과를 합격해서 중앙조정에 관료가 된 사람들은 급여를 주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향리들은 단 한 푼의 급여도 주지 않았어요. 조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들 전체를 부양하고 그러려면은 자신이 맡고 있는 향리의 직분 조금 더 더해서 세금을 더 걷고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부정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가 붕괴될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정부가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나라가 망한 첫 번째 이유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문무의 차별이 너무 심했다. 즉, 학문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하고, 그리고 무예하는 사람들은 천시를 했죠. 아주 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사람, 문무의 차별은 분명히 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이 강좌에서 궁궐 특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복궁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광화문이 있고 흥례문이 있고 근정문이 있죠. 근정전을 들어가기에 앞서 근정문을 통과할 때 문반들은 일화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통과하고 무반들은 월화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과합니다. 무반들은 절대로 정일품이 될 수 없어요. 문반만 정일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무관 직렬 중에서 최고 사령관들은 실제 무반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반들이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처음에 정조는 무반으로 사실은 키우려고 했었어요. 문반으로서 무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고 군대 통솔이라든가 병법에 아주 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훈련도감에 보내가지고 특수훈련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자기 옆에서 더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문반으로만 키우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문무에 대한 차별성이 있던 그 시절, 그것 때문에 거꾸로 무반 지원을 하지 않고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이 망하는 원인이 되게 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저와 같이 군복을 입은 것, 물론 사적 이유는 존재합니다. 왜 사적 이유가 존재하느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했던 모습들을 쫓아다닙니다. 모습들을 재현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저희 대학이 있는 독산성에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독산성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늘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말을 타고 다니고, 아버지가 늘 활을 쏘고 검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궁궐 내에서 활을 쏘고 검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차를 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초상화를 그렸을 때 이와 같이 군복을 입고 행차를 하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1791년에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에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군복을 입고 그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본인이 군복을 입고 무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군대를 직접 통솔하면서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무반에 대한 지위 격상, 무예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과 무가 겸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발전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갖게 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사고를 갖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문과 무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24가지의 무예를 기록했던 그 책,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혹시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사 백동수, 그 무사 백동수나 아니면 뭐 그 차태현이 이동무로 나오고 오지호가 백동수로 분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에 나와 있던 그 백동수와 이동무, 거기에 추가로 해서 박제가, 이 세 사람이 만든 책이 무예도보통지인데 그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치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문과 무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규장각과 다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함께 늘 이게 많이 봤던 이제 초상화니까요. 자, 요거는 뭐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 다산의 얼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얼굴도 사실은 상상합니다. 다산의 초상화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남아있지 않느냐? 1922년도에 대홍수가 났을 때 다산 선생님, 지금 남양주에 있는 다산 선생님 집 넘어서까지 물이 가득 차 그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산 선생이 그렇게 대홍수가 날 것을 예견해서 자식이 자신의 문집을 담은 이런 나무 상자를 갖다가 절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오칠을 7번 이상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서 오칠을 하고 꼼꼼하게 그걸 틈새를 막아서 그 대홍수에도 이게 물이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산 문집 여의당 전서가 오늘날 남아있게 된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초상화는 또 내려가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얼굴을 그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초상화 때문에 그리게 된 겁니다. 다산 선생님이 자찬묘지명, 자기의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외탁을 했다. 외갓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제 할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습니다. 다산 선생 집안이 정말 명문가죠. 그죠? 본인 자신도 나주정씨, 그러니까 남인 중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명문이고 자기 외갓집, 자기 친어머니죠. 친어머니가 해남 윤씨인데 그 유명한 고산 윤선도 그 집안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손자가 바로 이 얼굴 주인공, 이게 국보로 지정돼 있죠. 그죠? 자화상. 공제 윤두서. 그리고 이 공제 윤두서의 손녀가 다산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딱 태어나서 자라는데 바로 요 분의 얼굴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염도 많이 났고, 그랬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산 형제들이 저 얼굴, 저 외갓집 핏줄을 많이 닮았던 모양입니다. 다산의 친형이었던 소남 정약전 선생, 이제 둘째 형이었죠.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산오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나중에 과거 급제에서 정조를 만났을 때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원숭이처럼 털이 많으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수염이 많았던 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얼굴을 닮아서 이 얼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화성인데, 기본적으로 이 화성을 설계한 사람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도시를 설계한다. 그리고 성곽을 설계한다. 거기에 맞는 기계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공자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시서, 역경, 삼경을 공부해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중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려
7.2톤의 돌까지 들어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 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것도 역시 다 다산이 만든 기계입니다. 농로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실제 화성 축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기계이기도 합니다. 이 높이가 11m예요. 그리고 이 돌이 이 끈으로 매다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끈을 매답니다. 매달아서 이쪽에서 돌을 들어올리면서 그 줄로다가 당겨버리면 이 돌이 제 위치에 그대로 딱 가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이 바닥에다가 나뭇가지 2개를 싹 대놓고 이 돌을 올린 다음에 이 끈을 살짝 풀어버리고 나뭇가지 옆에 툭툭 쳐버리면 돌이 그대로 내려앉는 것이죠. 이 화성이 제일 높은 곳이 8m인데 가장 높은 곳이 8m인데 거의 대부분 위에 올리는 돌들은 이 기계를 썼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거중기하고 여기 보시는 이 농로 이 2개의 기계는 당시 화성 축성 비용 4만 량을 절감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산이 설계하고 제작한 기계인 거죠.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던 거죠. 다산은 자신이 새로운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유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론, 즉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교, 즉 서양 종교, 즉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교와 그리고 서기, 서양 기계 문명 이 2가지가 합친 것이 서학입니다. 다산은 이 서교와 서학을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이 서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산 집안은 대대로 수학, 또 천문학, 토목학, 건축학 이런 부분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자식들에게 몇 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 익은 상태에서 정조가 하사해줬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보고서 새롭게 저 기계들을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이 기계, 이 농로의 원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학설이 아닙니다. 이건 독일에서 2009년도에 나온 박사 학위 논문에 만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나온 건축학으로 명문대학에서 나온 박사 학위 논문이에요. 바로 그 대학에서 독일에서 화성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다산이 어떻게 거중기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 다산이 이 어떤 책을 보게 됐느냐? 바로 당시 포르투갈의 선교사였던 테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던 거예요. 테렌스는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다산보다 이미 100년 전 인물이었어요. 기기도설이라는 책은 다산이 보기 100년 전에 바로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테렌스라고 하는 신부가 바로 중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당시의 크레인, 그 크레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으로 오게 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이 기기도설이고 그것이 100년 뒤에 조선으로 가게 됐고 그 책을 다산이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산은 거꾸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그 거중기, 테렌스가 만들었던 거중기는 고정식이어서 전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다산이 만든 거중기 농로는 사람들이 들고 이동이 가능해서 쉽고 빠르게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무거운 돌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쌓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거꾸로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게 깊이 사고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냐?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을 키운 정조의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들어보죠. 여러분 최근에 영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긴 뭐 600만이 봤으니까 이 중에도 영린을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영린 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꽤 많군요. 주로 여학생들은 그 예고편에 나오듯이 현빈의
그 등줄기를 보기 위해서 봤을 가능성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그 영화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아내는 굉장히 감동스러워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영린 내용이 제 박사 논문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논문을 여러 편 썼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고증 가지고 만들었는지 봤더니 뭐 거의 1%의 진실과 99%의 뻥으로 만든 영화가 영린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어제 장동건 씨가 주연한 우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제 아내가 너무 장동건을 좋아해가지고 개봉하는 날 또 가서 봐야 된다. 그 현빈 영화도 개봉하는 날 가서 봤는데 어제 가서 보고 두 사람이 나오면서 통탄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 배우가 왜 영화는 늘 매냥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주 예전에 그 아저씨 영화 만들었던 이정범 감독이 너무나 시나리오도 엉성하고 또 내용도 엉성하고 돈만 왕창 쓴 제가 봐서는 200만 이상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영린 영화에서 시작할 때 이 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역적지자 불이구당. 역적의 아들은 군왕이 될 수 없다. 역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세자죠. 역적의 아들은 누굽니까? 정조죠. 역적의 아들이 불이군왕, 군왕은 될 수 없다. 이게 팔자흉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자흉언이 전국에 퍼지면서 정조의 국왕 등극을 실제 심각하게 막았습니다. 그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려고 할 때 영조가 대리청정을 손자에게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교지까지 썼는데 임금이 보는 앞에서 그 교지를 찢어버린 신하도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는, 조선 500년 역사상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정조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정조실록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옵니다. 그 영린에서 정조와 대결 구도로 벌였던 인물이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역사학을 공부해도, 같은 정조시대를 공부해도 정순왕후하고 정조하고 매우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순왕후하고 정조하고 끝내 대립구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후자에 해당되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정순왕후가 영조 재위 기간에 영조 살아있을 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양자를 드리고 싶다. 양자를. 내가 양자를 드려서 아들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조는 아마도 세자의 지위, 동궁의 지위는 그 양자한테 가고 그리고 정조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가 어디로 유배를 갔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물론 역사는 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역적지자 불이군왕 그리고 존영각 침입사건 있죠. 거기 나온 전흥문 거기서 이름이 을수라고 하죠. 그죠? 기억하죠? 그죠? 을수. 예, 그 을수가 실제 전흥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영화에서 맞는 내용은 그 을수가 거기에 있는 궁녀, 강월해라고 했죠. 그죠? 그 궁녀를 사랑했죠. 그죠? 그래서 그 궁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전흥문을 취조할 때 네가 왜 임금을 죽이러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바로 궁녀 강월해하고 결혼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맞는 거죠. 근데 그 강월해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강용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강용휘가 호위청 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를 호위하는 경호부대 군관이었는데 그 군관이 거꾸로 살수조가 돼서 둘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 두 사람이 미리 들어와요. 거기 보게 되면 막 담장을 넘고 막 이렇게 무사들이 여럿이 오고 정조가 뭐 활 쏘고 금이용 사람들이 총 뽑아 들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조는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정조가
저 자객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소리 지르고 겨우 도망을 가고 창덕궁으로 간 다음에 규장각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신발을 벗지 못하고 옷을 벗지 않았어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야 그때 겨우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조가 재위기간에 11번의 시위기를 겪습니다. 그 이전엔 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버지 사도세자도 죽었죠. 정조도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정조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정조가 어떻게 군사, 즉 국왕이자 스승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조가 했던 여러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조가 뭐 이런 노비 추세관 제도도 없애고 서울호통도 하고 지역차별도 해소하고 훈민정음 적극 활용하고, 전 이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정조의 훈민정음 활용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 이전의 국왕들은 정조의 훈민정음 활용을, 그 이전 국왕들은 훈민정음 활용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정조가 훈민정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가가 편찬하는 모든 책들, 법률, 그리고 국왕의 명령, 유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꾸로 무엇이냐? 정보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식을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거꾸로 굉장히 많은 정보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우매한 바보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 결과로 드러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올바른 정신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일반 백성들이 정보를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 문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드라마 같은데 몇 차례 자문을 하고 영화도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제일 황당하고 웃기는 장면이 크게 전 두 장면이 늘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장면이냐? 전쟁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앞에 장수들 한 20명 말 타고 막 가는데 뒤에 군인들 막 깃발 들고 막 엄청 쫓아갑니다. 뛰어가요.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5분? 여기 있는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꽤 많이 있네요. 여긴 복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우리 거기 있는 학생, 군대에서 가장 오래 뛰어본 게 몇 킬로 뛰어봤어요? 까만 옷 입은? 매일 3km? 어디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포병이 매일 3km씩 뛰어? 거기 대대장이 좀 웃기는 사람이었구만, 보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그런 일 시킬 수가 없지. 대령 진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진급하려고 아주 사병들을 굉장히 괴롭혔구만. 저는 군대에서, 저는 기갑병이었어요. 우리 여학생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사학과 3학년까지 다니다 4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갔는데, 저한테 어떻게, 전 지금도 운전도 못해서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탱크 몰라고 기갑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광주 상무대에 가서 3개월간 후반교육 받고, 제 최전방, 파주에 가서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딱 27개월 만땅 떼고 났습니다. 저희 때는 군사교육, 대학에서 교련교육이 있어서 3개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제일 많이 뛰어본 게 8km였어요. 8km. 8km 이상 뛰어본 거는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좀 뛰겠지만 요즘 저 같은 사람한테 뛰어보라 그러면
100m 뛰면 20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뛰지도 못해요. 여기 있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뭐 학교에서 농구 이런 거 하게 되면 40분 동안 풀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5분 뛰면 교체하고 5분 뛰면 교체하죠. 어디 옛날에 전쟁하러 가는데 그 뛰어서 가겠습니까? 다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런 장면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장면이 궁궐 정문이나 관아 정문에 방이 붙었는데 애기 업고 가는 아줌마, 머리에 물동이 지고 가는 아줌마, 뒤에 지게 갖고 가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서 죄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장면들, 이런 건 불가능한 장면들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장면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한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정조가 백성들이 똑똑해지라고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해서 할 말 하라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기도 했겠지만,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게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이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훈민정음을 굉장히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백성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개혁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이 새로운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기반이 뭐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정조는 책을 볼 때 반드시 2번을 읽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책을 읽을 때 한 번 정도 가고 또 한 번 정도 가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가고 또 정독을 해야지 그 책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정조는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정조가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일기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조의 일기가 오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이와 같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름이 뭐냐? 일성록이에요. 일성록. 이 일성록이라고 하는 말은 증자가 이야기한 5일 삼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 나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 거기에서 정조가 일성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 학생들 중에 어린 시절에 어거지로 썼던 일기 말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기를 쓰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쓴다는 거죠? 예. 왜 안 써요? 귀찮아서? 우리 두 여학생이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안 씁니다, 이러기 신호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바로 여러분의 단 하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기를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 정조가 매일 일기를 썼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하루 일과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반성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이따 6시에 저희 학생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신대 가기 전에 경희대학에서 3년 있었습니다. 그때 교양대학에 있었는데,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교양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이 군대 갔다 왔다고 술 사달라고 자기 인생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제가 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6시에 만나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이름이 뭐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삼거리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닭발집이 하나 있는데, 빨간 닭발인가? 그죠? 거기 가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닭발집 중에 그 집 닭발처럼 맛있는 닭발이 없었어요. 통닭도 예술입니다. 기름을 너무 깨끗이 써갖고, 제가 그 집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빨간 닭발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술 한잔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자주 왔는지 알죠? 여기 빨간 닭발 가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하기 더 편한데, 저는
술을 좋아해서 많이 취했을 때는 그냥 뻗어서 자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은 항상 자기 전에 10분 이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언어의 표현에서 잘못했는지. 어제도 사실은 조금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제가 선거 결과를 좀 보려고 저 혼자 집에서 보지 않고 여럿이서 같이 보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수원이니까 수원시장, 현 수원시장이 재선되는지 안 되는지 그 캠프에 가봤어요.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갔더니 늦은 시간이 됐는데 기자들이 잔뜩 이제 인터뷰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친한 후배 기자가 인터뷰를 끝내고 그분하고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시장님 이 수철이는 좀 이뻐해 주지 마세요. 뭐에 이쁘다고 한마디 했어요. 아주 편하게. 저는 그것이 거꾸로 얘가 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친구가 정색을 하더니 형님 갑자기 그런 말씀이 무슨 말이십니까? 하고 삐져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놈이 사실 얼마 전에 시장 까는 기사를 하나 썼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남포옹할 때 굳이 내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데 가서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정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 내가 오늘은 그건 굉장히 잘했다. 그럼 이거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과 처음 출발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1년 지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저는 결혼하고 큰아이 낳고 대학원을 간 사람이에요. 큰애 낳고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큰애 낳고 났는데 자기는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여기서 계속 운동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고. 제가 대학 다니고 나서 졸업할 때 통일운동한다고 맨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애가 제대로 낳는지 안 낳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집에 좀 오라고 해갖고 갔더니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대학원 가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아내 굉장히 현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당신같이 운동하는 사람보다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로서 운동하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 당신은 거꾸로 그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는 오히려 역사 공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놓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루하루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 아내는 더 대단해요. 제 아내는 애 둘 낳고 제 큰아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입니다. 작은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는 원래 의상학을 전공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원래 생물학과를 가고 싶었답니다. 식물. 제가 한 10년 전쯤 직장을 잡았는데 친구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환경운동을 하겠다. 그러더니 환경운동 하다가 대학원 생물학과를 진짜 갔어요. 일반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지금 박사과정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그것은 거꾸로 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자기 전에 그날의 일과를 정리해라. 글로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라도 정리해라. 인내를 감고 참고 시간 정해서 운동하고 중요한 것은 메모하라 이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물론 그분의 아버지를 반신반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것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버지의 탓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서 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수첩공주라고 비아냥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힘이죠. 박원순 시장이 왜 재선됐느냐?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메모가입니다. 늘 수첩을 끊임없이 들고 다니면서 늘 메모를 하죠. 예전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끊임없이 메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 시장님이 저를 인터뷰를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화성박물관 학예팀장을 했는데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만 9년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단순하게 그 정조와 관련된 연구하고 화성축 보존 뭐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수원이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무엇고 이것을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걸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희망제작소 시절에. 그래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가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장문의 글을 써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제가 썼던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책을 보고 나서 몇 년 뒤에 지식인의 서재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자기가 평생 읽었던 그 많은 책 중에 제일 감동 깊었던 책, 제일 첫 번째로 그 책을 올려놨습니다. 제 말이 뻥이 아니라 뻥인지 아닌지 여러분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지식인의 서재를 빌려서 박원순 편을 보시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저도 역시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메모를 지금은 다 기억할 것 같죠? 그죠? 메모하지 않아도 굉장히 제가 자료에서 좋은 걸 읽었는데 이거 기억할 것 같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거 어디서 봤지? 이러죠. 볼 때마다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요거 하나. 밥투정, 우투정 하지 마라. 이건 기본인 이야기죠. 여러분, 정조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손상이카. 손해는 자신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얻어야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갈 때 바로 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늘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더 많이 걷고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이제 다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산 선생님이 16살에 15살에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16살이 됐을 때 바로 새해가 시작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연암 박지원입니다. 이 연암은 당대 최고수입니다. 연암이 약간 잘난 척하는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제자라고 뻥도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가 사람들한테
우리 연함제자 아니다. 우리 친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16살 소년 다산이 당시 41살이었던 연함을 찾아갑니다. 연함은 41살이고 다산은 16살이고 25살이나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찾아가느냐? 고수에게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학문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수님들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시절입니다.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저 80년대 학번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은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때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이 교수들과 친해지면 학생 자신이 어용학생으로 찍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과 교수님들하고 무조건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도 내내 없었던 거죠.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몇십 년 동안 공부해왔던 그 지식들, 살아왔던 과정에서의 경륜들, 이것을 하나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땅을 칠노릇이죠. 땅을 칠노릇.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서 교수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 계신 분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다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연락드리고 찾아가십시오. 절대로다가 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 만나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계를 확 뛰어 올리는 겁니다. 약간 비유는 다르지만 축구선수나 배구선수, 농구선수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대표나 국가대표에 잠깐 가가지고 훈련만 하고 와도 어떠냐? 자신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 올라갑니다. 그것은 왜?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고수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사 학계에서 뛰어난 고수들, 정말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분들 전화하고 학회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가 나온 대학은 저는 중앙대학 출신인데 우리 과 출신들이 역사학회, 학회 안 나가요. 대학원생들이. 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거친 표현으로 얄짤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모든 학회를.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4년? 5년 전에 저의 스승님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스승님입니다. 우리 동양철학계, 우리 송 교수님은 철학 전공이 어떤 것이죠? 서양 철학이신가요? 제가 만난 분은 주역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5년 동안 고수 밑에서 주역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역을 어느 정도 깨우치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박사까지 한 분입니다. 그 주역의 계보는 우리나라 최고 계보죠. 역사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역사학자 중에 이이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이화 선생님이 아버님이 야산 이달이라는 분인데 이 동방 주역의 1인자였죠. 야산 선생의 제자의 제자인데 제가 한번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날 그분이 일하는 직장을 찾아갔어요. 경기문화재단으로.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 계시는 분이신데 찾아가고 스승님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 때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 아직까지 계속 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산 선생이 성균관 학생이던 시절에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것이 이 중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정리해 갖고 와라. 중용의 중이 가운데 중인지 아니면 중간의 중인지 아니면 이것이 심장인지 무언지 너희들이 해석해 와라. 이거죠. 다산은 남인입니다. 남인의 종조가 따지고 보면 퇴계 이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성균관에 있던 남인 유생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다산에게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보여줬던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벽이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남인이기 때문에 퇴계학설을 따르자. 그랬더니 다산이 아이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중용과 관련돼서는 율곡의 학설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율곡은 서인의 종조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인이 율곡의 학설을 따르냐. 말이 안 된다. 다산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당파의 논리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산이 퇴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바로 율곡의 논리를 따라서 중용을 재해석해서 갔어요. 정조도 역시 그 율곡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산을 1등을 주게 됩니다.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한 편의 논리, 우리는 호남 지역이니까 무조건 민주당만, 우리는 영남 지역이니까 무조건 새누리당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는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파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산 선생이 얼음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다산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전에 목민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창조적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산 선생이 하도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정조가 저 황해도 곡산이라는 데로 수령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수령이 비었거든요. 전임 수령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정축제를 저질러서 백성들한테 맞아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계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계심이 당시에 곡산부 인구가 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이 이계심을 숨겨주면서 이계심을 도망다니게 했었어요. 거의 뭐 그 수령을 반 죽이다시피 해서 쫓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계심을 잡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유병원 씨 숨겨주듯이 당시 곡산 부민들이 그렇게 숨겨주어서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산 보고 어쨌든 이계심도 잡고 거기에 안정시키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딱 갔더니 이계심이 고을 입구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관사또냐? 그렇다. 네가 이계심이냐?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계심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관하로 데려갑니다. 관하로 데려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분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죄가 없다. 비록 네가 고을 수령을 구타해서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 그 사람이 너무도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꾸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 밀란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장계를 써서 임금에게 보냅니다. 임금이 그 장계를 받아들고 이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거다. 다산의 정약용의 결정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죠. 거꾸로. 자, 이게 바로 군신의 관계다. 그것을 수령이 왜 세월호 사건이 났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해경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느냐? 해경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죠? 윗사람들의 눈치를. 그 공무원들은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1급이든 장관이든 다 대통령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다산이 거꾸로 그 눈치를 벗어나서 국왕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또 인정해주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참된 군신의 관계고 공직자의 관계죠. 중요한 것은 다산이 수령이 돼서 딱 재정을 보니까 너무나 심한 재정 파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재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수령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수령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월급이나 받고 그 파탄난 고을에서 또다시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산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가을에 호방을 불러서 저 마을 입구의 넓은 들판에 큰 구덩이를 20개를 파라 지시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팠죠.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그랬더니 쌀겨, 탈곡을 하고 나온 쌀겨, 그걸 바닥에다 쫙 깔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먹인 종이를 깔으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물을 어느 정도 부으니까 꽁꽁꽁꽁 얼었죠. 그 위에 다시 기름 종이를 바르고 쌀겨를 올리고 기름 종이를 바르고 또 물을 부어서 얼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층층층층 계속 얼음을 만든 거죠. 그 구덩이 가득. 그리고 나서 흙을 덮게 하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됐어요. 다산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구덩이를 걷고 얼음을 꺼내서 팔자. 구덩이를 걷어가지고 보니까 얼음이 그대로 다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을 톱으로 쓸어가지고 한여름에 나가서 곡산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양반사들에게 얼음을 팔았습니다. 그에 팔은 얼음으로 그간 곡산부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났던 재정을 다 한 칼에 보충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게 돈이 하나라도 들어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 왜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창조적으로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를, 내 주변의 이 일들을 어떻게 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늘 수동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려고 하는, 물론 왕자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남들이 그냥 서 있을 때 반보를 더 나가거나, 남들이 10걸음을 나갈 때 12걸음만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세상의 변화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전염병이 들어서 노인들이 죽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산이 하는 이야기가, 조만간 중국에서 사신이 올 거다. 그러니 사신 맞을 준비를 해라. 어디 가서 사신 맞을 때 필요한 돗자리, 책상 뭐 이런 거 다 사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신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사갖고 와라. 아주 헐값에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권륭제가 죽었다고, 바로 권륭제 죽음을 알리는 사신이 들이닥친 겁니다.
신하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또, 도대체 어떻게 그 먼 곳에 있는 황제 죽음을 알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북쪽에서부터 서서히 80이 넘은 노인들이 죽더라. 중국의 황제도 지금 85세가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그 병에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아마도 황제가 죽을 것 같아서 준비를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작은 것 같은 거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집중하고 하면 바로 세상의 큰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말고 요걸 이야기하죠. 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는 정리할까 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어느 날 형인 소남 정약전 선생이 불렀어요.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훈계시키려고 불렀던 거죠. 맨날 동생이 명문고족의 자식들이랑 어울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자꾸 출세하려고 명문고족 자식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형이었던 소남 정약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묘지명에 썼던 이야기예요. 형님, 제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님과 제가 백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직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낮은 지위에 있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현실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제도를 만들고 혁신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다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도대체 뭡니까? 형님은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활이나 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남 정약전 선생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야기하죠. 맞다. 백성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님 곁에 가야 하고, 임금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패스페일로 1학점을 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겠죠. 여러분이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산이 이야기한 공부의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여러분도 발전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학문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다운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산이 이렇게 자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식 둘에게. 마지막 살아남은 남자아이 둘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옳은 일을 하느냐,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하나는 이익을 얻느냐, 이익을 얻지 못하느냐가 한 가지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네 가지 형태가 나온다. 하나가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일이 있고,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일이 있고, 옳지도 않으면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 아이들,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도 얻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도 얻는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정조와 다산의 창조 리더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기계공학과 4학년 강성찬이라고 예, 고맙습니다. 영화 보면서 저도 다산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과 또 정조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또 좋은 강의 들은 것 같고 저는 그쪽에 관해서 질문하기보다 저는 아까 그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네. 스승 만나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 주에 어떤 이제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쪽에 어떤 교수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제가 멘토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답장이 이제 제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답이 안 오고 아주 간단하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또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셔가지고 엄청 바빠서 제가 막 찾아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 그분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바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학생의 내공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메일도 오고 또 전화도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일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저도 역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고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그분이 간단하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시면 그분이 아주 진지하게 학생에게 답장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답장을 보내세요. 계속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지는 않아도 매우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의하신 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저도 다산 선생의 단 선생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정말 전문가였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강연을 들었나 특강을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또 그런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그분은 이제 천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 기계공학 뭐 이런데 좀 더 깊게 돼 있고 좀 더 기술이 좀 더 복잡해서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저도 여러 방면의 전문가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러니까 다산이 천재죠. 그 시대 천재들의 시대죠. 연암 박지원, 담원 홍대용, 이가환,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이수, 아이고 말도 못하게 천재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단순한 유학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그 표현대로 경세치용, 이용생 다 같이 합니다. 연암 박지원이 무슨 뭐 북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상업진흥론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관홍소초라고 하는 농업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다르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엔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각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시대와 지금의 어떤 천재들의 역할이 다르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생이 기계공학과 있으면서 좋아하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문학 쪽, 그렇죠. 인문 쪽 좋아합니다. 문학 이야기하면 주변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저희 과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영화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을 이야기하거나 시를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여자친구 반응이 어때요? 뭐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예. 당연히 좋아하겠지. 학생이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안도현 시인이 썼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내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학생한테 두 가지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이 그냥 곧게 피기만 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눈도 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흔들리면서 연약하지만 흔들리면서 그래도 자라서 꽃을 피우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 감동받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더 힘을 내자라고 격려하는 학생에 대해서 감동하겠죠. 이것은 거꾸로 여러 다양한 인문학의 지식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의 천재하고 분명히 다르지만 왜 여러 방면의 공부를 해야 하는 거냐면 보다 지금 이 시대는 융복합적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계공학이 단순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발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권리와 대우와 인간이 편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더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융복합적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질문할 게 뭐였냐면 여러 방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 깊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기계 쪽은 좀 깊이 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야도 인문이나 철학 쪽이나 뭐 이쪽도 저도 다산이 어떻게 다 깊이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산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기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어요? 옆에 학생 혹시 남학생 1,000원짜리 있어요? 있습니다. 1,000원짜리 제가 5분 안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00원짜리 한번 꺼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1,000원짜리 하나 꺼내보세요. 5,000원짜리도 말고 꼭 1,000원짜리여야 합니다. 1,000원짜리의 인물이 누굴까요? 누군가? 되게 이황이죠. 이황의 얼굴이 어때요? 이 이황의 얼굴이 밝습니까? 아니면 약간 아파 보입니까? 아파 보입니다. 왜 아프냐? 여러분들은 퇴계 이황이 엄청난 천재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초상화를 그릴 때 퇴계 이황은 주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주역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자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퇴계 이황이 주역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산 선생이 주역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주역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강진으로 유배 갔다가 6년 차에 4년부터 6년 됐을 때죠. 4년 동안 주막에 있었고, 그리고 5년 차, 6년 차를 저 고성사라고 하는, 고성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성사라고 하는 강진의 절에 가서 2년 동안 주역 공부를 해요. 내가 이제 그때 하다 못한, 너무 어려워서 못한 주역 공부를 이제 결을 얻어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산이 주역을 통달한 건 아닙니다. 다산도 퇴계도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자기 전공 이외 분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알려고 노력하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다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퇴계가 될 수도 없고, 연합이 될 수도 없고, 홍대웅이 될 수도 없죠. 다만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리가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담원 홍대웅이 연경에 연경은 북경을 말하는데 당시 남쪽에 있는 성당을 남당이라고 했는데, 남당에 갔을 때 그 전날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부하고 이야기하다가 저 파이프 오르간의 존재를 알고 가서 몇 번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를 할 수 있겠냐고, 연주를 해도 되겠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부가, 서양 신부가 하도 기가 차고 우스워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원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요. 참 아름다운 음악을. 그 음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은 아리랑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주하게 됐냐? 악기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악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그것이 어떤 악기든지 다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 나머지 것도 조금 더 고차원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이 거꾸로 담원 홍대영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천재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더 깊이 알고 그것을 갖다가 대중과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